지난 이야기. 좀처럼 가려지지 않는 7년 전쟁의 승패.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러시아를 히든 카드로 꺼내며 7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무적의 코사크 기병들을 앞세운 러시아군과 최강 프로이세군은 조른도르프에서 드디어 맞붙게 되는데, 조른도르프 전투. 프레데리가 직접 보병 1, 2 원투펀치 보병 부대를 끌고 나오고 있지만 지금 프로이센의 전기병이 러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격 나왔다가는 마중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런 라인 전투에서는 만약 이쪽 기병이 쑥 빠지면 이쪽이 비어버려요. 네. 그럼 저쪽 기병이 이 빈 곳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상대방이 여기 빈 곳을 못 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막을 대안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전쟁터에서 무슨 장기말 또 빠져 너 일로 막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대방 군대의 수준,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무능한 지휘관은 이기고 있네 지고 있네만 판단해. 그러니까 쟤네가 지고 있으니까 역습 못 하겠지 이러면 가는 거고. 쟤들 지금 질이 멸렬하니까 여기 다 뽑아 넣자 그랬다가 프로이센 치고 나와서 프라하 때도 그런 일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걸 파악하는, 많이 싸워본 애도 아닌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지나고 나면은 야 대담하게 뭐 이길 때는 뭐 화끈하게 뭐 갈 때는 끝까지 이런 말 믿고 싸우면 이게 엉터리야. 이 러시아군 기병대가 짙은 연기를 뚫고 딱 나왔습니다. 네. 딱 나와서 보니까 아직 재편성이 안 된 프로이센 군들이 눈에 앞에 보입니다. 찬스다.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 나온 부대 중에 모리츠 장군의 그러니까 아나트 데스하고 모리츠 왕자의 3개 용기병 연대가 있었어요. 이 용기병 연대가 매복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기병 연대의 일제사격에 러시아군 기병대가 주춤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래 용기병 총 쏘는 애들이잖아요. 네. 한 발 쏜 다음에 총 뒤로 제낀 다음에 칼 뽑아내는 거 뽑아내고 이게 또 돌격. 프로이센 또 그리고 특기인데. 비번슈타인까지 같이 돌격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기병대하고 대난전이 이뤄져요. 근데 이때 프리드리가 야 내가 지금 명령 다 보냈잖아. 근데 왜 자이들리치는 왜 안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자이들리치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전령을 또 보냈어요. 너 왜 안 오냐? 그 자이들리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 후에 내 머리는 왕의 것이지만 그 전까지 이 부대는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자이들리치는 왕에게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었고 네. 그 누구보다도 돌격을 주춤거리지 않는 젊은 대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안 움직여? 자이들리치는 그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지. 나는 왕을 위해서 맨 앞에 죽겠습니다. 이랬으면 중장 못했죠. 가만히 지금까지 자이들리치를 보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지금 그 입장에서는 자기 판단 하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자이들리치는 지금 좌익 쪽하고 우익 쪽 중간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자이들리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모리츠가 러시아 기병하고 난전을 벌이면서 난전 러시아 기병을 격퇴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보병까지 공격을 해서 러시아 군이 혼란에 빠졌어요. 진영이 흐트러졌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군은 지금 후퇴하는 자기들 기병과 보병한테 눈이 쏠려 있던 상태였어요. 바로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자이들리치가 생각을 하고 바로 기병대를 이끌고 러시아군 오른쪽 측면으로 자이들리치가 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자이들리치 기병대의 공격을 뭐라고 묘사해놨냐면 네. 러시아 보병들의 수염을 썰어버리는 돌격을 했다. 와. 러시아 우익에 20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네. 무려 이 중에 18개 대대가 자이들리치 기병에 의해서 격파됩니다. 야. 그다음에 대포 20문도 역시 사용 불능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 단 한 번의 자이들리치의 공격에 러시아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이들리치는 지금 1, 2 용기병대가 모루 역할을 해서 네. 흐트러져 있을 때 망치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짠 작전은 아니고 상황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대응한 적재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의 이게 조른도르프도 정말 유명한 건데 군대를 이렇게 빙 돌렸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았잖아요. 그 순간 다시 전군을 이쪽으로 돌려서 우쪽으로 다시 쳐요. 오른쪽이 무너졌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간다. 근데 이 뒤로도 그렇고 이 전투 18세기 전투에서 이런 무식한 짓을 기동을 하는
군대도 전투는 아니, 군대도 없고 이런 전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정말 놀라운 시도로 역사에 남았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진짜 경멸되기 일보 직전에 자이들리치가 프로이센 군대를 구한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러시아군 지휘체계 무능함이 또 드러났는데 이 러시아군 사령관 페르모르가 있었죠. 네, 페르모르. 이 자이들리치 공격을 목격하고 나서 전장에서 이탈합니다. 도망가요? 예. 그러면 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후방에 이제 콰트젠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서 상처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이쪽까지 후퇴를 일단 합니다. 근데 야 우리 대장 어디 있어? 콰트젠에 가셨는데요. 부하들이 콰트젠에 가보니까 콰트젠이 없어요. 어디 갔어? 그보다 더 후방에 갔어요. 이분이. 상상 그 이상으로 후퇴하는군요. 그래서 야 뭐 이러냐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현장에 남아 있었던 러시아군의 지휘관들이 그나마 밥값을 좀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러시아군들은 전투를 끝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근에는 40개 대대ing 이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병력이 남아 있으니 프로이센 군도 지금 다대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좌익이. 그래서 프로이센 보병도 지금 막대한 타격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포를 전면에 배치하고 남은 기병대를 귀합을 해서 프로이센 군하고 이제 오. 대결을 할 생각을 하죠. 현장 지휘관들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좋았네요. 그렇죠. 아, 그것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후퇴하면 죽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 러시아군의 킬로야. 특징인 거죠. 네, 어찌 그러니까 보면. 차라리 걔들은 거기 주저앉아서 죽는 게 낫지. 후퇴란 돌아갈 집이 있어야 후퇴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군이나 오스트리아군 같은 경우는 절반, 3분의 1 절반이 용병들이잖아요. 얘들은 지면 바로 탈영이라고요. 그리고 저쪽 군대로 가도 돼요. 월급도 저 계급 네, 뭐야? 협상하러 가면 병장 가야죠. 그러면 월급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괴멸이 되는데 네. 러시아군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거의 3분의 1 희생을 당했는데 전 유럽에서 3분의 1이 괴멸되는데 도망 안 가고 주저앉아 있는 애들은 러시아 군대밖에 없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군대들이 러시아군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 아주 이유 중에 짜증나는, 예. 하나인 거잖아요. 여기서 쳤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훅 빠져줘야 쫓아가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아까 텐데. 박사님이 저희 방송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니까 아 그냥 안 해. 이 사모님한테 어떻게 해도 혼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이겼는데도 안 가고 지면 더 오고 이러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러시아군은 하고는 안 싸우고 싶어 이런 거잖아. 박사님 공감되십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됩니다. 프로이센 군도 이제 전열을 재수습합니다. 네. 오후 1시쯤에 전열을 재수습해서 프리드리도 여기서 공격을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반드시 저 러시아군을 격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도나를 부릅니다. 우익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일어나. 계속 엎드려 있었잖아요. 너 일어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차례야. 어. 네. 이렇게 얘기해서 가. 알겠습니다. 가요. 아 근데 이제 사실상 프로이센 군이 전열을 재수습했다 할지라도 프로이센 군의 좌익은 진짜 반신불수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드리가 아주 작전을 단순하게 짭니다. 첫 번째, 공격 주력은 싱싱한 도나다. 이 도나가 러시아군의 좌익의 기병대를 몰아내게 한다. 그다음에 모리치의 3개 아까 용기병 연대 네.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또 이제 기병대를 보낼 거다. 그럼 그 기병대를 막아라. 네가. 그다음에 나머지 좌익 그래도 좌익이 좀 병력이 남아 있잖아요. 니네는 도나의 측면을 보호해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역할만 해줘라. 그다음에 자이들리치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다. 아 자이들리치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프로이센의 우익이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나가. 예, 도나가 진격을 해요. 오후 3시에 진격을 하는데 이때 러시아군 기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미쿠 장군이라고 무려 5개 기병 연대가 아직 러시아군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재편성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5개의 기병 연대가 대부분 좀 코사크 연대가 많았어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죠. 찬밥 더운 밥 가릴 수가 없으니까. 빠른 경기병 네. 위주의 부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나의 우익 측면을 급습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모리츠의 용기병 연대는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격파가 돼요. 이 과정에서 무려 그 러시아군 코사크가 80%가 전사. 그래서 이쪽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이라? 도나의 측면을 보호하기로 돼 있던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네. 프로이센군의 좌익이 있었잖아요. 1, 2좌익. 네. 프로이센군의 용기병대가 나가는 걸 네. 러시아군의 용기병대가 오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이고.
약간 정신줄을 그러니까 놨구나. 트라우마에 쌓였지. 어. 얘네가 여기서 무단 후퇴를 해버려요. 이제 도나는 모든 측면이 뚫린 채 정면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드리히가 너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죠. 갑니다. 가서 사력을 다해서 싸요. 이야. 네. 그리고 여기서 자이들리치의 기병대도 갑니다. 네. 다시 한번 휩쓸리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렬하는 뙤약볕에 싸웠거든요. 네. 말이 지칩니다. 아. 말이 지쳐서 자이들리치의 기병도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후퇴를 해요. 이제 보병과 보병끼리의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말이요. 네. 기마 부대가 의외로 많은 돌격을 못 하더라고요. 지쳐서. 네, 그러니까 말을 갈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돌격하면 또 말 바꾸고 네. 이래서 단기로 해요. 제가 직접 한번 이걸 해본 결과 네. 말은 진짜로 제대로 된 돌격은 한 서너 번 이상을 하면 말들이 지쳐서 제대로 된 돌격을 네. 못 보여주더라고요. 이 이후로 양측의 기병대 모두 별다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병대 보병끼리의 전투가 개시되는데 이제는 양측이 섞여서 누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싸우고 처절하다. 장면하는 떼약볕 아래서.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와. 3시에 했던 공격이 4시, 5시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였냐면 양측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보병을 통제 못할 정도로 난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눈앞에 예. 적에게 칼을 겨누는 예.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탄약도 다 틀어졌죠. 네. 근데 이제 총검 돌격을 또 하는 겁니다. 잔혹한 것도 하면 제일 체력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번 갔으니 그렇죠. 그리고 아침 8시에 아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저녁 6시 10시간 이상을 싸우고. 네, 12시간 정도 싸워. 그러니까 6시쯤에 드디어 러시아군이 후퇴를 합니다. 조금씩. 아. 그리고 이때 후방에 있던 페르모르 사령관이 돌아와요. 어떻게 됐니? 이렇게. 치료 다 하고. 아, 다치신 데도 없었어요, 사실. 별로 요만큼 긁혔는데 막 붕대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고. 전투 현장에 복귀해서 일단은 후퇴해라 명령을 내려서 후퇴를 이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프로이센군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탈진 상태.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후퇴를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프리드리히는 왠지 추격을 명령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명령을 해요. 근데 뭐 다 탈진한 거고 러시아군도 후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드디어 스크럼을 깬 거죠. 네. 깼는데 우리도 지쳤고 네. 얘들도 깼다고 무한정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 숲에 들어가서 그냥 쉬어요. 네. 거기서 또 스스로 재편성이 돼요. 아 저쪽에서 이렇게 불 켜고 밥 먹는 게 보이는구나 지금. 그렇죠. 얘들 멀리 못 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승부라고도 그러고 뭐 프리드리 입장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네.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고 러시아군도 목표가 뭐였지? 러시아군은 여기서 오스트리아군하고 합류하는 거였어요, 목표가. 러시아군의 목표는 오스트리아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니 러시아군의 목표는 배부르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페르모르는 와서 후퇴를 명령했지만 절대 자기들이 졌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비교적 질서 있게 후퇴를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이런 명령이 야 후퇴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총 잊지 말고 주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80%가 갈려나가는 코사크한테 그러니까 후위를 너희가 좀 엄호하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는 또 약탈을 합니다. 고사크는 삶의 이유야. 예. 존재의 이유. 예, 조른드루프 전투로 인한 양측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18,500명입니다. 와. 포로가 2,800이고요. 특히 러시아군의 기병 정찰부대는 80%가 전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면 프로이센군은 12,800명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손실됐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로이센군으로서 정말 뼈아픈 건 여기서 대부분의 숙련병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러시아의 페르모르는 절대 자기가 졌다고 졌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프로이센군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우리는 이 전승을 우리 우방국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페테르부르크, 파리, 비엔나로 아주 감동에 찬 승전보를 자기가 직접 써서 보냅니다. 이제 다 봤죠 이거. 오스트리아군 봤는데 이긴 거 맞냐? 야, 니네 기병 80%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받아봐요. 야 우리 이겼대. 야 그 막강했던 프리드리 군대를 우리가 저지해냈다고 한다더라. 야 그래서 파티한다. 근데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게 그러니까요. 예. 프레드리 군대를 저 정도로 1대1 그 무슨 뭐 고지를 점령하고 이게 아니라 1대1 평원에서 딱 붙어가지고 방어 라인 구축해서
이 정도까지 가라는 부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은 스포츠 게임이 맞아요. 아니니까 저 지금 그 말씀 예. 하고 싶었는데. 스포츠 게임이 아니니까 우리가 네.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 맞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전하고 그렇죠. 명분, 네.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전투에 대한 두 가지 평이 있어요. 당시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탈진할 때까지 공격할 수 있는 군대는 프로이센 군대밖에 없다. 3분의 1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고도 안 무너지는 군대는 러시아 군대밖에 없다. 중요한 건 오스트리아군이 이걸 보고 그냥 안 싸워요. 자기들. 돌아가나요? 지금이 기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다운이 또 비난을 많이 받긴 받아요. 넌 도대체 왜 안 싸우냐. 또 이거 했어요? 우린 죽어. 하여간 다운의 원칙. 내려가서는 안 싸운다. 평지에서 안 싸운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합해서 베를린을 친다는 전략 자체는 실패하죠. 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또 지켜낸 건 맞아요. 이 이후에 저 일화를 하나 소개씩 말씀드리면 네. 전투 끝나고서 이제 프레스 타임이 있었어요.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전쟁 끝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키스 장군이 러시아군을 얕보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다 퍼졌대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그걸 격렬하게 물어봅니다. 프리드리 대왕한테.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프리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짧게 논평을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이번 전투의 영웅은 자이들리치다 라고 하고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진짜예요. 쿨하네. 예. 쿨레 진동하네. 그렇지 웅성웅성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 전투의 영웅이 자이들리치인 건 맞아요. 네.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영국 출신의 유명한 기병 전문가 겸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3년에 책을 하나 쓰세요. 기병, 과거와 미래. 여기서 자이들리치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의 용기와 신념, 결단력 그리고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탁월한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른도르프 전투는 프리드리히의 용맹성과 함께 그의 한계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어허.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 말해서 프리드리히는 이 조른도르프 작전을 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지형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좌익을 내보냈다. 이거는 큰 실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항상 프리드리히를 보면 전투에 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자신만만해서인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 전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전쟁에서 전술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프리드리히가 인터뷰를 안 하는 거는 자신을 노출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개성과 성격을 노출하면서 그렇죠. 상대방한테 평가할 수 파악이 되죠. 어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전쟁터에서 공격하기 좋은 루트가 있겠어? 만약에 프리드리히가 이것을 여기서 싸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싸운다. 오스트리아랑 러시아랑 합류한 다음에 뭐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 싸우겠다라고 해서 지 말대로 된다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대란 험한 곳도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절반이 죽더라도 가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앉은 사람들이 왜 그때 오른쪽으로 안 갔어? 뭐 지형을 안 봤어?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끝나고선 누구도 말할 수 그럼요. 있죠. 그래서 이게 100% 옳았다고 안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프리드리히가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 러시아 보고 나와 그랬을까?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오죠. 네. 걔들이 진을 굳히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게 합해서 올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프리드리히의 러시아 전략은 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크게 성공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방법이 옳았느냐라고 보면은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지? 그 여러 가지 등등 생각하면 프리드리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들이 그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될 거를 5대5나 6대4로 막아줬고 일단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죠. 그렇죠. 러시아군을 후퇴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첫 번째 러시아군을 후퇴시켰고 두 번째 오스트리아군하고 합류 못하겠다. 못하게 했죠. 그 두 가지만 봐도 프로이센군의 전략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반대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비난받아도 마땅한 건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프리드리히에 대해서는 비난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맞다. 이건 잘했다. 정말 이건 승리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그렇죠. 입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전투가
행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숙련병이 다 죽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1858년의 조른도르프 전투 이후에 1859년부터 프리드리는 제대로 된 승리를 거의 거두지 못합니다. 아, 이게 조른도르프가 거의 바로 마지막 러시아 전투예요. 입장에서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자, 프로이센과 러시아의 대결.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프로이센이 막아야 될 것을 막은 것은 분명하나 네.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후의 양상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주변 나라들은 프로이센의 약점을 이제 알긴 알았겠죠.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아. 확실히 소모전의 위력을 이제 주변국들이 알기 시작한다. 프로이센군은 작센 쪽으로 일단 철수를 했어요. 네. 작센 쪽으로 철수를 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병력도 좀 보충해야 되겠고 그랬는데 러시아군이 패퇴한 걸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군을 이끌고 오던 다운백작이 좀 멈칫하죠. 멈칫하면서 바우첸이라는 곳 근처에 머물면서 이제 분명히 작센에 있는 프리드리의 군대가 이제 슐레지안하고 연결할 거다. 네. 저 연결고리를 우리가 끊으면 어느 정도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했죠. 와, 나오는 끝까지 정말 장기는 참 잘 둬요. 정말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가 이거 내가 겨우 여기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고리가 슐레지안하고 끊어지면 이건 오히려 내가 고립돼서 격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바엔 프리드리의 장기 내가 나가서 또 깨버린다. 나가. 아, 그런데 다운이 이제 중요한 판단을 하죠. 사실은 러시아랑 합류해서 베를린은 치려다가 못 쳤잖아요. 네. 아마 내가 다운이 일기장 같은 건 못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속마음은 이랬을까? 쟤들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러시아랑 연합작전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러시아를 그러면 이걸 장기판의 말로 조리라고 그러나 이용하자라는 작전으로 전략 구상을 바꾸는데 네. 이 다운의 전략이 이후에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동쪽에서 압박하면 우리는 작센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실레지엔하고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작센으로 해갖고 베를린을 치는 거예요. 아, 바로. 드레스덴에서 북동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베를린이거든요. 네. 그 프로이센 군대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쪽을 막고 있으면 우리는 일로 돌아가 이렇게 치겠다. 지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전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사합니다. 와, 그러면 내선 기동을 생각했던 프리드리로서는 진짜 골치 아픈 전쟁이 앞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만큼은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슐레지안 탈환이었죠. 네. 어떻게든 슐레지안 저쪽을 연결고리를 끊든 뭐 하든 해서 이쪽 지방을 계속 괴롭혀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군을 불러낸 거죠. 들어와. 너 슐레지엔 너 이거 너 뺏긴다. 들어와. 어떻게 보면 프로이센이 바라던 상황인데 저렇게 오는 바람에 프리드리가 하루에 20마일 강행군을 해서 작전으로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겨우 36,000명이었는데 네. 프로이센 군대는 병사들이 솔직히 지칠 대로 지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꿈이 쉬면서 좀 먹는 거예요. 이제 다운이 이제 바우첸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네. 거기에 9km 정도 떨어진 데 이제 호키르 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호키르 마을 동쪽에 이제 참호를 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참호펑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센군은 이때 보병 2만, 기병 1만, 그다음에 네. 대포가 200문이었고요. 네. 오스트리아군은 보병 5만에 기병이 2만 8천이었습니다. 대포는 무려 340문을 갖고 있었죠. 와. 전체적으로 2배가 넘는 네. 숫자였어요. 근데 이제 프리드리가 알았죠. 이 다운이란 저놈은 분명히 지나치게 신중해서 기습 작전은 안 올 거다. 그냥 버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부대를 바로 호키르 쪽으로 밀고 가요. 네. 그래서 호키르 쪽으로 가면 이제 그 마을이 좀 희한해서 쉽게 말해서 긴 뱀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마을인데 네. 그쪽에서 길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최전방 따로 있고 네. 프리드리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부하 장군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길게 배치했다가 어느 한쪽에서 기습당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프리드리는 다운 걔 소심해서 안 돼. 이렇게 하고 비웃어버립니다. 맞아. 아니 근데 여지껏 그래 왔으니까 진짜. 근데 또 그 그게 단점인데 마을 자체는 또 이렇게 장점도 있었대요.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기 때문에 쑥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생겨갖고 그래서 딱 좋은 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다운도 사실 기습할 생각은 없었다. 그건 맞았어요. 근데 밑에 있던 라우돈 장군이 강력하게 설득을 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습을 해야 돼?
얼마 안 있으면 마리아 테레지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선물로. 예. 우리 퀸한테 우리 이거 드려야 된다. 아니 무슨 마리아 테레지아는 뭐 그러니까 진짜로 뭐 마녀처럼 뭐 이렇게 마력이 나왔어요? 뭐 다들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역사의 기비나물 전쟁인데 전쟁사에 왕의 생일 축하로 전투 벌인 건 아마 이게 좀 그러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특히나 다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하도 조심하니까 그 별 어거지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우던 장군도 그렇고 그때 수석 참모로 이 사람도 이름이 또 그래. 프란츠 모리스 레이시라는 수석 참모가 있었는데 그 그랜저 지휘관이 네. 또 목에 칼을 이 맞았어요. 사람이- 떨어지니까 네. 그랜저들이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 강경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누군 또 프리드리 학생이래. 상대방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아 프리드리를 통해 전쟁을 배운. 그렇죠. 그 지금 학생이라는 건 직접 네, 배운 네.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딱 프로이센식으로 싸우자고 막 밀어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공격하자. 네. 공격하자. 근데 다운이 공격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기습합시다. 네. 이것도 무슨 끔찍한 소리야. 그런데 하여간 뭐 아마 그래서 생일까지 팔았나 봐. 아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님의 생일인데 만약 공격을 안 한다는 거 보니까 장군님 혹시 마리아 테레지아님 생일 축하하는 거 싫어요? 반란을 하려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흔들리나요? 장군님 저기 생일 선물 뭐 준비했어요? 나 별 생각 없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마리아 테레지아님. 이러면서. 아니지. 아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걸로 다운이 흔들리나요? 다운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 그럼 뭐 대사가 이렇게 됐는데 하자.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얘기해요. 정말 철저히 조심하면서. 예. 첫 번째 뭐였냐면 이제 프로이센군 우측에 이제 숲이 있었어요. 큰 네. 숲이 있었는데 레이시한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매일같이 그랜저 애들 보내서 저기서 히트앤드런 해. 그러니까 그랜저가 밤만 되면 나가서 뭐 화약 터뜨리고 불 터뜨리면서 와 갈 것 같다가 또 빠지고 그래요. 그럼 프로이센 군대가 팍 긴장해서 수비 진영을 펼치고. 또 가요. 어. 이걸 한 며칠 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세심하게 정찰을 해요. 프로이센군. 세심하게 정찰한 다음에 자기들 캠프가 있잖아요. 공격하는 바로 그날 밤에 텐트를 원래 걷고 가야 되잖아요. 네. 텐트 다 쳐놓고 캠프파이어까지 해놔요. 사람이 지금 쉬고 예, 예. 있다. 그래서 기만 작전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진짜 조심스럽다. 아니 그런데 진짜 조심스럽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 되게 비웃어요. 그래서 네. 아니 병력이 3배인데 네. 저런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격일 뿐만이 아니라 야간 기습인데 네. 이 시대의 야간 전투라는 건 나중에 나폴레옹 시대까지도요. 야간 전투라는 건 하는 게 아니고 야간 기습이라는 건 그건 교리 없는 그러니까 많은 장군들이 그때 자살 행위라고 했었죠. 그 클라우제비츠 이게 한참 지났잖아요. 다음 나폴레옹 세대인데 야간 기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의역을 하면 왜냐하면 밤에 기습이라는 건 굉장히 정제된 이렇게 탁 이게 기습인데 밤에 전투를 하면 난장판이 된다. 우리 편이지 남의 편이지. 근데 이게 무슨 기습이냐? 그냥 밤에 하는 막싸움이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낮에도 공격을 못하던 그렇죠. 오스트리아군이 밤에 쳐들어간다는 건 지금 우리 생각은 반대예요. 낮에 공격을 못하니까 약한 우리가 밤에 공격하자. 이게 저기 옛날 소설에 많이 나온 사극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순 거짓말입니다 이거. 밤에 공격하는 부대는 적군보다 5배 이상 잘 훈련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럼요. 없겠네요. 그렇죠. 치밀하게. 이 다운은 일단 새벽이 되니까 네. 자기의 모든 군대를 5개로 나눠서 프로이센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프로이센군 최전방에 누가 키스 장군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숲에서부터 처음에 공격을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숲에서 다시 한번 뭐 총소리 나고 빠방 했죠. 쟤들 또 시작이다. 그렇죠. 양측의 프리드리는 소리요. 그랜저의 국지적 도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라 그랬다고. 근데 이날이 하필 그 별빛도 없고 예. 그 마을의 교회 종소리가 다시 치면 네. 그걸 신호로 공격하기로 했대요. 우익에서 기습하는 건데 우익에다가 최정예 부대를 다 모아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운은 중앙하고 좌익을 이제 붙들어 매는 거고 주력은 우익인데 네. 이쪽을 이제 새벽 기습이 들어간 네. 거죠. 그 사실 그 숲에 프로이센군이 2개 대대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2개 대대가 순식간에 그랜저 부대한테 박살이 납니다. 야, 그랜저는 뭐. 예, 그러면서 숲에 있던 오스트리아군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완전히 쏟아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 프리들은 계속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모들이 오더니 이거 공격 규모가 좀 달라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전선에서 전령이 뛰쳐오는 거예요. 지금 오스트리아군의 전면 공격, 포위 공격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그 순간 프리드리가 있는 막사까지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머리 위로 총알이 핑핑핑 날아갔대요. 야. 그래서 프리드리가 당황해서 한 마리 가관입니다. 얘들아 총을 집어라. 맞서 싸워. 누가 내 말 좀 찾아봐. 이랬대요. 좀 찾아봐. 와, 그 아니, 정도로 가만. 지금 프레드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 아니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좀 찾아봐는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말을 타야 지휘를 아니 그렇죠, 하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니 아예 당황했잖아요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고 넉넉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기습이라는 건 항상 전략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팀이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스트리아군은 8만 대군이거든요. 근데 3만 5천의 프리드리를 기습했는데 이게 성공적이라면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이건 괴멸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다음에 이게 프리드리는 사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었어요. 모르죠. 그다음에 최전방에 있던 키스 장군의 부대는 거의 녹아 없어질 상태였어요. 거기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가 교회 근처였는데 키스 장군이 직접 말을 타고 다니면서 프로이센군 패잔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요. 모아서 뺨 때리고 정신 차리려고 한 다음에 몇 명이라도 모아서 그 딱 방진 맞는 다음에 돌격시켰어요. 이렇게 악존고투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총에 심장이 관통돼서 죽어요. 키스가 죽어요. 그리고 이 키스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프리드리의 귀에 들어가요. 이때 프리드리가 자기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난 그때 이 전투 졌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딱 써요. 그때 상황을 좀 추가 설명하면 프리드리는 이게 공격이라는 머리로 총알 지나가는 거 보고 아 이거 저기 공격이구나 했는데 그 정도로 대규모일 거라고는 그때까지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기자님 말했던 교회 근처에 있던 키스가 이런 말을 했다군요. 분명 이쪽으로 적의 대규모 공격이 온다. 만약 일로 안 오면 저 오스트리아 장군들 좀 목매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도망치는 애들을 붙들고 이제 싸웠죠. 그나마 그것 때문에 희생이 더 커졌다는 설도 있고. 차라리 패주해 버렸으면 인생이 근데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용감하게 싸워요. 근데 키스 장군은 프리드리와 거의 초반기부터 네. 정말 큰 한 축을 담당했던 대장군이잖아요. 프리드리가 가장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마을 포대까지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키스가 사실 그 포대를 되찾으려고 병사를 모아서 밀고 그러다 밀고 땡기고 뺏기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한 명의 진짜 영웅 그동안 수없이 나왔던 모리츠가 네. 6시에 3견대를 이끌고 찾아와요. 네. 키츠 장소로. 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아직 안 계죠. 사방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키츠는 거기 있었고 모리츠는 여기가 전투의 중심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네. 판단해서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무려 3개월대나 끌고 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스트리아군을 밀어냈는데 오스트리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알고 뒤에 보병 예비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5분도 안 돼서 보병 예비대가 다시 옵니다. 와 완전 고지전이네. 예, 여기서 그러니까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 모리츠 왕자도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레드리의 메인군에서 2명의 대장군이 전투 불능이 돼버렸고 이제 딱 한 명 자이들리츠밖에 안 남았네. 근데 가장 유력한 2명의 장군이 이제 완전 한 네. 명은 전사고 한 네. 명은 포로가 됐으니까 이젠 프리드리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 여기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게 사실 기습에만 당한 게 아니고 그 앞에 고지대가 있었는데 거기 오스트리아군이 진출해 있었어요. 그런데 프러시아군이 여기서 이제 보급한다고 쉬면서 전혀 그쪽을 대비를 안 했어요. 프로이센군이요. 예. 네네. 그리고 그 속에 오스트리아 포병대가 자리 잡는 거는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오스트리아가 중점적으로 키운 게 포병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포격이 날라오는데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투 중에서 가장 정확한 포격이 날라옵니다. 거리가 가깝기도 했었고.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의 장점이 어쨌든 이 도망가건 놈은 도망가지만 또 이 중간중간에 싸우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때 왜 참 훌륭한 군대 그런 것도 무너져도
패잔병들끼리 모여서 뭐 위치를 사수한다가 반격을 하거든요. 이런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전부 그 포격에 녹아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모리츠의 기병대를 격파한 이제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드디어 프로이센군 후방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는 프리디를 잡기 위해서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있었죠. 왜?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남자. 자이들리치.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오스트리아 기병을 격파해. 그러고서 전선으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프리디가 붙잡아요. 나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왜? 얘까지 가서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프리드리 왕께서 많이 약해지셨네. 아니에요. 근데 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 맞아요. 그 부하들이 그때 제때 해주는 거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똑똑한 부하 덕을 보는 것도 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이 순간에 이제 모리츠 부상 나오고 키츠 죽고 뭐 엉망이 되려는 상황. 그리고 랑겐이라는 대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요 호키르히 전투는 사실은 요게 교훈이에요. 적에게 기습을 당했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누가 이겼냐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맞아요. 전쟁사의 교훈은 적에게 기습을 당했을 때 이 단위 부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물론 막 도망가고 붕괴되고 아까 기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뛴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뭐 텐트에서 뭐 아우성치고 그랬다는데 랑겐이라는 대대가 키츠는 병력을 모아서 반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자리를 사수시켜요. 그리고 방벽에서 오는 오스트리아군한테 계속 사격을 해갖고 전선이 덮비가 파도에 쓸리는 걸 얘들이 막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얘들도 탄약이 떨어져요. 네. 거기다가 랑겐마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요. 이거요.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프리드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더니 막 시가전하고 막 뭐 버티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프리센군이 기질은 있으니까 나와라. 쓸데없이 집에 시가전 벌리려고 나와라. 그래서 마을 한쪽 끝으로 몰고 가서 병력을 모아서 최대의 방어를 빕니다. 네. 근데 이제 역부족이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프로이센군이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프리드리가 결국은 전투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고 전군의 클라인바우젠 부근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철수할 때 엄호하는 부대가 있었잖아요. 자이들리츠한테 손을 꼭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너밖에 없다. 내 옆을 지켜줘. 자이들리츠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후위를 지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군이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찬스다라고 해서 오스트리아군 모든 장군들이 다운백작한테 가서 지금 추격을 해야 됩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다운이 그래? 이렇게 해서 진짜 맞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이에요. 딱 그래요. 그래서 추격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후위 부대가 보이잖아요. 자이들리치. 예, 다운이 물어봅니다. 자기 부관한테. 저기 프로이센 후위를 지키는 기병대장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관이 말하죠. 자이들리치입니다. 5초도 안 돼서 다운이 합니다. 깔래. 자, 오늘은 여기. 다시. 너. 자이들리치 너. 그렇지. 너. 새벽 5시에 시작해서 프리드리가 철수하기로 결정한 게 10시예요. 네. 야, 그래도 5시간 5시간 버틴 건 엄청. 마을에서 5시간 전투는 이게 프로이센이. 그게 그나마 프로이센군이 한 곳에 집결해 있는 게 아니라 S자로 길게 뱀처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위 부대장들이 어쨌든 잘 싸워줬기 때문에 네. 이런 건데 우리가 또 여기서 다운이 이거 진짜 욕 많이 먹었더라고요. 왜 세상에 어떻게 그걸 추격을 안 하느냐. 병력이 3배인데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기습을 했는데도 이것들이 안 무너지는 그렇죠. 데다가 질렸을 거예요. 꽤 질서 있게 후퇴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스트리아군은 도망가는 속도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보통 질서 있게 후퇴를 하면은 진격하는 속도보다 느려야 돼요. 네. 그런데 프로이센군이 질서 있게 후퇴를 했는데 오스트리아군보다 훨씬 빠르게 갔어요. 무조건 냅다 뛴 게 아니고 그래서 다운도 추격할 수 없었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후위대를 놓치고 쫓아가봤자 자이들리치가 괴롭히면은 우리 부대의 소모가 커지니까. 그리고 과연 라인을 짜면서 프로이센군보다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운 판단이 맞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묘사한 게 있거든요. 자이들리치가 맨 앞에 있었어요. 자기 기병대 이끌고 하얀 백마를 타고 맨 앞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졌으니까 잘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후대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자이들리치가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막 이렇게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야, 이게 저희가 뭐 그 역사서나 뭐 이 소설을 보진 못하지만 만약에 프로이센의 이 이야기가 소설로 남겨져 있다면 장비의 그 장판교의 느낌이 좀 이게 동상이 똑같아. 좋아. 그러니까 7년 삼국지 쓰면 이제 장판파 사건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 전투의 결과를 보면요. 프로이센군의 손실이 사상자 9,100명, 대포 101문을 상실했습니다. 겁죠. 반면 오스트리아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7천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니 기습해서 성공을 한 거 아니었나? 네, 그만큼 프로이센군이 기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잘 싸웠다는 거죠. 만약에 프로이센군이 아니라 프랑스군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그럼 7? 희생자의 7? 아무튼 이 전투로 인해서 프리드리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아니 근데 이게 병사뿐만 아니라 전장을 함께했던 목숨을 함께 나눴던 대장군 하나를 잃게 되고 왕자가 네, 사라졌죠. 더군다나 이때 좀 불행이 겹쳐요. 프리드리가 참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대요. 빌헬민이라고. 근데 이 빌헬민이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해요. 그때 그 전투에 패배했는데 그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죠 이제 프리드리가. 게다가 데사우의 모리츠는 이때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석방이 되는데 네. 이때 부상당한 게 암으로 발전해갖고 1760년에 사망합니다. 결국 가장 믿던 장군 둘을 그러니까요. 이 전투에서 잃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오스트리아군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운이 계속 멈칫멈칫하니다. 야 일단은 우리가 사태를 한번 관망해 볼까라고 했는데 곧 이어서 프리드리의 동생 하인리 왕자가 구원 부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죠. 구원 부대가 왔다고 하니까 다운이 맞아 거봐 공격했으면 우리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 끝 여기서 우리 주저앉자라고 해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꼭 나쁜 건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제 본국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승전보. 여왕께가 생일이시라면서요.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보내요. 편지는 지가 써서 보내요. 이거 신빙성이 있는데 그 생일 선물 때문에 이 들어간 거가 이 신빙성이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총사령관이니까 자기가 네네. 그래서 자기 인장까지 찍어서 보냅니다. 어쨌든 생일 선물 하나 짜릿한 거 한번 받았죠. 그러네요. 오스트리아 돌아올 때 빵벌에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프리드리에게 진정한 이 승리를 대성을 거둔 그렇죠. 장군이니까. 아무튼 이 전투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충격적인 거는 키스 장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키스 장군이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군에서도 복무했었고 오스트리아군에서도 복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키스 장군의 시신을 오스트리아군이 찾아요. 왜냐하면 프로이센군은 철수했으니까. 네네. 많은 오스트리아군 장교들이 키스를 알아봅니다. 예전에 자기하고 같이 복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준다. 아무튼 이 프로이센군의 이 호퀴우 전투의 패배를 당시의 영국 대사 미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드리의 뿌리 깊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경멸감과 함께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평가에 반하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프리드리는 패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어떻게 보면 동맹군으로서의 가장 냉정하고 냉혹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프리드리는 약간의 우린 강해, 너희는 우리한테 안 돼라는 마음이 조금은 강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프리드리 뭐 속마음 누가 알겠어. 그 속셈에 모자한테도 안 알려줬대는데. 근데 확실히 프리드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프리드리를 과하게 변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안개를 둘러싸야 돼요. 진짜로. 근데 확실히 보면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아무도 속을 몰라서 프리드리 생각 이거였다. 저거였다 막 그러거든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10배나 넘는 적과 싸운다. 이겼다고 좋아해도 안 되고 저도 좌절하면. 좌절하면 안 돼. 근데 속으로는 좌절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많이 사람들 좌절했죠. 앞에서는 이렇게 굳센 척 보여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시대는 좀 거들먹거려야 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말을 타도 이러고 타죠. 뭐. 왕인데. 그러니까. 왕인데 왕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에 빠졌다고. 자기 혼자 우울증에 빠졌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거 내색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네. 프리드리가 여지껏 전투를 하면서 대전투를 할 때 항상 새벽 5시에 네. 장수를 모아놓고 여지껏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다가 넌 어디로 가고 넌 어디로 가고 해서 전투 개시를 했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다운 장군이 새벽 5시에 기습을 해서 패배를 한 전투였다라는 게 그나마 그게 프리드리가 새벽 5시 깨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대요. 왜 왕이 기상하니까 장군들도 다 기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록에는 없는데 얘들이 진짜 죽을 거 생각하고 지금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깊은 잠에 빠져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프리드는 변함없이 5시에 5시 면 땡 기상하고 다 기상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습이 조금 차질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7년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프리드리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아 근데 이제 서부 유럽에서도 막강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다음 이야기. 지쳐있는 프로이센군의 숨통을 끊기 위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반격이 시작된다. 위기의 프리드리히 그의 운명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반격. 이제 1759년은 프로이센에서 정말 시련입니다. 러시아군이 일신을 합니다. 오스트리아군하고 연합해서 베를린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프로이센이 가장 싫어한 지형을 골라서 거기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가 자살 생각까지 했다는 게 이게 라인을 쳐놓고 돌아가는 걸 보면 밀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진짜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러시아군 지휘관 살티코프가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러시아 오스트리아군 연합 기병대를 보내요. 여기에 프로이센군이 완전히 무너져요. 사실은 이게 프로이센이 네. 많이 했던 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프로이센이 안 했던 짓을 무질서하게 패주하기 시작한 거죠.